한마디로 말해서 1948년 건국절 주장, 이런 헛소리를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힘주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왜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김용민의 뉴스 간장. 네, 오늘은 MBC 경영진의 철퇴를 내린 법원의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서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던 사회적 다윈주의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김학철 선생의 단편소설 무명소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공범자들의 감독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공범자들이 8월 17일 전국에서 개봉됩니다. 공범자들은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KBS MBC를 장악해 국민을 속여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촛불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KBS MBC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을 몰아내고 KBS MBC가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진짜 바뀝니다. KBS MBC를 개혁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역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조선일보는 일주일 전에 여당이 되더니 지금은 똑같이 공영방송 사장을 중도 퇴진시키려 한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준말이지요. 내로남불의 원조는 조선일보 아닙니까? 조선일보는 정연주 사장이 KBS에서 쫓겨날 무렵인 2008년 3월 12일자에서 정권은 바뀌었는데 코드 인물은 나 몰라라.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새 임명권자에게 신임을 묻는 게 정치적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새 임명권자, 바로 이명박 대통령을 말하는 거지요. 지금처럼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해임 요구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인호, 고영주, 고대영, 김장겸 씨가 코드 인사가 아니라면, 생각이 다른 직원들을 해고하고 좌천시킨 일이 없다면 조선일보의 논지는 일관성 논란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넷은 상식을 초월한 극우 편향입니다. 내로남불의 아이콘 조선일보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때 권력 위의 권력으로 또 낮과 밤의 권력을 나누어 가졌던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하던 이른바 1등 신문의 말로가 너무나 참담해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보수를 보수하지 않으면 역사의 짐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새 책을 냈습니다. 보수를 지켜라. 지금의 보수를 지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백범김구, 우당 이회영 선생 등 진정한 보수의 가치로 보수를 혁신하자는 취지입니다. 보수를 지켜라. 김용민 브리핑의 청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주요 뉴스 김보영 아나운서로부터 받아보시죠.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전국 농가의 계란 출하가 전면 중단됐는데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돼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에 대한 검사는 올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살충제가 남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은 계란이 유통되어 온 겁니다. 정부는 내일까지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검사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입장 변화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의 실행을 유보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은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중국이 북한과 미국의 자제를 요청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당한 관행을 조사한다. 이런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 겁니다. 중국과의 무역균형 추구와 함께 중국의 북핵 역할론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미국이 실제 제재에 나선다면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주력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되며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론을 진화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행법상의 공익제보 방법은 너무나 협소합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한 제보 행위는 공익제보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정기관의 유착이나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경우 결국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제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공익제보자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보가 만들어낸 공익적 변화에는 상관없이 이들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호 또한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이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타샵 대표 오은석입니다.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몸 만들기가 한참인 분들께 비타샵 2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간편하게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한두 끼를 바꿔 드시고 일반 식사 후에는 빼어빼어를 챙겨 드시는 프로그램입니다. 할인 행사 중이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다이어트는 비타샵과 함께 하세요. 1522 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간장.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절 논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72주년 광복절 경축사 주요 부분 들어보시죠. 100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민족적 항일 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100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자까지 모든 것을 뺏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3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의 대화를 제의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에 대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8월 말부터는 북한 측도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8월 말에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끝나야 상황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에 우리 오늘 대통령 연설문 보시면은 네. 미국도 북한도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자. 네. 뭐 그런 걸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네네. 그 과정이 있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동맹을 굳건히 하는 한 우리 안보에 대한 큰 우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어떻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도 하고 남북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선순환 관계를 가져와 보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배후에서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갖고 와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건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에서 받은 유산이 너무나 혹독한 유산들이었어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아주 통제불능인 상태에 간 것도 지난 정부의 강경정책하고 꼭 무관한 건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꾸 북한에서 제재 압박을 한다고 하는데 혼자서 제재 압박엔 효과가 없으니까 미국, 중국의 외주를 들여다 보니까 자연히 코리아 패싱이 나와버리는 거고. 그다음 또 사드 문제 갖고 또 미중 간에 우리가 완전 샌드위치 돼버렸고. 또 우리 보수 진보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국내 여론이 상당히 양극화됐고. 이런 큰 부정적 위산을 갖고 시작한 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제 기다려 봐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정권 교체된 후라고 해서 뭐 관계가 바로 뭐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예열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정책 용어로는 경로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 정부에 만들어놓은 경로가 있으면 그게 바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을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의 후속 조치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군사 그 회담이라는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 근데 북한은 묵묵부답이었고, 근데 여기에 뭐 굳이 낙담할 필요는 없다.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뭐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뭐 당장 우선 을지 연습이 아마 끝나야 될 거예요. 끝나고 현 위기가 극복이 되고 이렇게 하면 8월 말부터는 제가 볼 때는 북측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월 말 이후부터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건 그런 희망사항일 뿐 아니고 당위론이죠. 그래서 북도 좀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위기 연속이었기 때문에 4월부터 8월까지는 위기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월 말 이후부터는 남북관계에서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 세력들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자기 조상의 친일 행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들어보시겠습니다. 새삼스럽게 이런 것을 또 주장하고 나오는 분들에게 헌법 전문을 무시한 거다. 헌법에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보수 세력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취임사를 비롯해서 헌법 공포식 이런 여러 군데에서 임시정부의 법통 이렇게 언명을 했어요.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혀 역사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48년 8월 15일 날 수립이 되고 북한은 북한인민공화국 정권은 9월 1일 날 같은 해에 수립이 됐는데 통일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요. 근거도 흔들려 버린다. 그리고 8월 15일도 건국절이고 10월 1일은 개천절이고 그러면 생일이 국가에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게 건국훈장, 건국포장을 주는데 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면 그 이전에 독립운동 했던 분들 건국훈장 이런 것은 다 폐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연한 법적, 헌법적 가치 규정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면은 그것은 엄기가 넘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 그럼 건국절을 주장하는 분들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자꾸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다 8.15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지요. 우리나라의 그 소위 보수 세력이라 그러면은 취약점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위를 했던 분들이에요. 조상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런 죄상을 덮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제강점기에 부끄러운 치욕은 덮고 선대들이 건국에 기여를 했다.
이런 역사 단절, 역사 훼손 이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의 엄격함을 배울 수 있을 때 정치나 정당의 생존이 언제가 가능하다. 이것을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 올해 광복절에 다시 등장한 주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8년 전에 작성된 1919년의 건국통보문.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까요? 당시에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이 일본 왕에게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임을 일본에게 알리는 내용. 네, 그 내용의 문건입니다. 1919년에 또 다른 문건도 있습니다. 당시 의회 첫 회기를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원년 1919년이다.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만약 건국통보문 또 대한민국 원년 기록을 무시한다면 헌법을 무시하는 꼴이지요. 이미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법으로 국민, 영토, 주권을 갖추어야 국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은 영국의 지배로 영토와 주권이 없었던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여간 뭘 떠들어도 1948년 건국절은 억지이고 비약입니다. JTBC 팩트체크 내용 요약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지요. 하지만 일본 패전일인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꼴대를 움직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151번 서울 시내버스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서도 위안부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유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 청산 대상으로 꼽힌 것이 국정역사교과서지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2호 업무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화가 강행된 과정은 여전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에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같은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한 달 안으로 감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선일보가 어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기사 일부 소개합니다. 경축식 행사는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총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환 애국지사를 주제로 한 뮤지컬 그날이 오면이 공연됐는데 행사에서 불려진 노래 그날이 오면은 1980년대 운동권에서 주로 불렸던 민중가요다. 네. 그날이 오면이란 노래가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네요. 가사는 살펴보고 이런 기사를 썼는지 의문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시에 방아타령을 연주하려 했던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조선일보 한마디라도 했었나요?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됐지요. 그런데 피프로닐 검사는 올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살충제가 남았는지 그 여부를 따지지 않은 계란이 유통되어 온 것입니다. 한편 살충제 계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일부 대형 마트들은 환불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했던 박근혜 씨는 뭐 했나 싶네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을 먹더라도 급성 독성이 나타날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계란 245개를 한 번에 섭취해야 급성 독성이 생길 위험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식약처는 오늘이나 내일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을 중심으로 인체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400개 산란계 농장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민간인 출신 경찰청장이 나올 수 있도록 경찰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장직을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인데 경찰은 10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민간 대상에 정당인이 포함돼 있어 정치 경찰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온다고 세계일보가 짚었습니다.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가 총수 없는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은 자산 5조 원 이상의 준대기업 집단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자산과 이혜진 전 의장의 총수 지위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는 중이었는데요. 네이버 측은 KT나 포스코처럼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엔진을 탑재해주는 대가로 구글에서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구글의 광고 매출에 따라 금액은 최대 4조에 이를 전망인데요. 구글은 2014년 한 해 동안 아이폰에 구글 검색 엔진을 탑재하는 대가로 애플에 약 1조 원을 지불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삼성 관계자는 삼성 스마트폰도 구글 검색 엔진을 탑재한다. 우리도 광고 수익을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계약 체결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황혼 육아에 대해 조부모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혼 육아도 엄연한 노동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자녀 양육을 조부모에게 맡기는 비율은 2009년만 해도 20%였는데 2015년에는 60%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손주 양육비를 받는다는 응답은 2015년 약 80%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황혼 육아가 국가 보육 정책의 공백으로 인한 현상인 만큼 황혼 육아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법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공영방송의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MBC 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영화는 예정대로 내일 정상 개봉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자, 법원의 기각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 한마디로 MBC가 재판 준비에 미진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김태현 변호사의 판결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저기 시사전망대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여담 하나. 예. 지금 이게 결정문이 나온 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거든요. 네. 담당이 김정만 수석부장판사인데 이게 지금 중앙지방법원이지만 지방법원이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분은. 예. 그런데 얼핏 생각해보면 이게 MBC 관련이잖아요. 그러면 MBC가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내지는 상암동. 그러면 서부나 남부가 관할이어야 되는데 왜 이게 중앙법원으로 가느냐.
예, 이 중앙법원의 이 김정만 수석 부장판사가 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 MBC에서 들고 갔을 때는 판사의 성향에 좀 기대했다. 예, 뭐 남부나 서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중앙법원에 비해서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그런 쪽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앙법원 이쪽은 좀 특히나 이 김정만 수석 부장판사는 아마 기대를 했을 텐데 이분까지도 기각을 했다면 MBC 쪽에서는 거의 희망이 없다. 이 부분은 그만큼 법리가 명확했다고 봐야 되나요? 뭐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일단은 이런 부분들 하나, 즉 판결문 제가 결정을 다 본 건 아닌데 MBC 측에서 이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영화가 왜 허위고 우리 주장이 왜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소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거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이제 재판부의 결정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영화가 이미 만들어지고 상영의 직전에 앞을 뒀기 때문에 그 영화 잘못된 것이라, 예를 들어서 뭐 남자를 여자로 만들었다는 예를 들면 그럼 그게 왜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지 명백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큰 이익, 상영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시시킬 만한 큰 이익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이미 만들어진 영화의 상영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MBC 측에서 이미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뭐 별 그거에 대해서 뭐 큰 소명을 저는 안 한 것 같이 보여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닭곰탕 맛있게 먹었나? 무슨 소리를 하려고? 어제 그 광복절 특식으로 구치소에서 닭곰탕이 나왔다며. 그따위 음식 주면서 밖에다가는 광복절 특식이라고 광팔았던 모양이군. 응? 아이고 싸구려들. 이 진짜 싸구려들이네. 하지만 SNS에는 존나 맛있는 거 주는 거 아니냐, 감옥살이 하면서 호사 누리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적어도 샥스핀, 송로버섯 이 정도는 주어야 먹은 것 같지? 응? 야, 그 음식 내가 키우던 개도 안 먹어. 개? 그 당신이 청와대 나오면서 버린 유기한 그게 말이야? 유기라니. 야, 다 큰 개인데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어디 덧나니? 하여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가 봐. 박씨, 작년 광복절에 당신이 건국 71주년이라고 했지? 근데 문재인이가 어제 1919년이 건국 원년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문재인 걔는 나라를 새로 차렸구만. 다 헤쳐먹으라고 해. 어떻게 영토도 주권도 없는 나라가 나라야? 임시정부도 정부야? 임시정부가 무능하다, 콩가루다, 뭐 이런 말은 있어도 영토와 주권을 얻기 위해 싸우긴 했지. 그분들 상당수가. 근데 당시에 박씨 당신의 아버지는 뭐 하셨더라? 네 아빠처럼 일본에게 충성했지, 이 씹새끼야.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하면 일제강점기 때의 일들은 모두 지우자. 임시정부가 독립투쟁 벌이고 친일파는 일제에 부역했던 그때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고 1948년 건국되기까지 그 사이의 역사를 통편집하자. 이런 걸로 1948년 건국절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여간 부끄러운 역사는 통편집해야 해. 그래서 내가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만든 통치기록 몽땅 리스트까지 봉인한 거 아니야? 그 대통령 지정 기록물 그거 15년 뒤인가 풀리지? 당신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때 봉인이 해제되는. 이 씹새끼야, 15년이나 살라고? 이딴 데서? 문제 드립니다.
1948년에 태어난 연예인이 누군지 맞히는 게 오늘 문제인데 박 씨 다 아나? 내 나이가 1951년생이니까 뭐 다 아는 사이지. 당연히 알지. 1번 남진, 2번 윤복희, 3번 울고 싶어라의 주인공 이남희, 4번 조용필, 5번 태진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웨이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웨이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내일 바로 공범자들이 개봉합니다. 네. 근데 저는 영화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매주 한 편씩은 꼬박꼬박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택시 운전사 지난주에는 구남도, 이번 주에는 청년경찰 봤습니다. 지난주엔 또 주중에 시사회 초청해 주셔서 공범자들 봤고, 오늘은 이상호 감독의 김광석인가요? 제목이?
네. 그 영화를 또 보게 됩니다. 영화 팟캐스트 하나 하셔야 되겠네. 아이, 뭐 영화를 많이 본다고 전문가인가? 그렇진 않고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항상 저 나름대로 약속한 게 있는데 절대 영화 비평을 하지 말자. 영화를 만든 분들한테 잘 봤다, 감사하다 이런 말만 하자. 이런 나름의 어떤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평을 하고 있는데 뭐 저까지 거기 얹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아울러 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비록 뭐 상업 영화긴 해도 고생하신 분들에게 잘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영화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비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마음이 많이 사실 저도 불편해요. 그래요. 비평받는 사람들의 또 입장에 서게 되면은 빡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기분을 또 알죠.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은 좀 칭찬하는 쪽으로 역할을 해도 뭐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공범자들은 뭐 굳이 칭찬할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 너무 좋은 영화예요. 기록의 의미도 있고 고발의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많이 예매하시고 또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엄격하고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영화라기보다는 사실 다큐멘터리에 가깝거든요. 물론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최승호 감독이 PD수첩으로 이제 굉장히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네. 독보적인 보도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보면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이게 그냥 PD수첩이든 추정 60분이든 뭐 그것이 알고 싶다든 이런 데다가 틀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영방송에서 이런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돼서 뭐 한 1000만 명씩 보고 막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맞는 건데 150개 조금 못 잡혔더라고요, 스크린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려운 시간대 찾아가서 극장에 앉아가지고 불편하게 조금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을 몇 개 잡느냐에 따라서 몇 명이 보게 되느냐도 결정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면이 참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공영 배급사를 하나 만들면 안 될까요? 뭐 공영 방송도 있고 뭐 공영 홈쇼핑도 나오는데 배급이 불공정하다라고 한다면은 상영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영 배급사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안 될까요? 근데 이제 이게 배급사의 문제는 사실 아니고요. 극장의 문제거든요. 배급사도 의리예요. 수많은 배급사들이 있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배급하는 영화를 좀 틀어주세요 하고 극장에다 이제 가져다 주면서 수익은 반띵합시다 하는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져온 영화들을 보고 극장에서 돈이 좀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 것 같은 영화를 골라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트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결정적인 키는 극장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인 게 그 극장과 배급사와 제작사와 이게 다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J가 다 그걸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헐리우드로 치면 옛날에 헐리우드는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방식이거든요. 너무 폐해가 크니까.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뒤늦게 영화 시장이 막 커지면서 옛날 헐리우드에서는 뭐 1930년대 뭐 이쯤에 하던 거를 지금 이제 막 따라가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극장과 배급사와 제작사와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도 있고 한데 뭐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은 문제고 뭐 어찌됐든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를 틀어가지고 지난번에 자백이라는 영화를 틀었는데 그때 14만 명이 봤거든요. 예. 그 정도 영화 사이즈에 그 정도 배급사에서 150개 관으로 틀은 거 치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본 건데 예. 이번 영화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요. 예, 많이 본다면 공영방송 개혁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람이 곧 투쟁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얹고 싶은데 관람으로는 약하다. 티켓 구입이 투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0장 살 생각인데 이게 150개 관에서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난주에 재밌게 보신 청년경찰 이게 지금 며칠 전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거든요. 6일 만에. 예. 그래서 뭐 잘 나오고 있다 하는데 이게 스크린이 몇 개냐면 1000개가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스크린이 확보가 되고 사람들한테 홍보가 막 돼야 사람들이 이제 보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거는 2시간 가서 그냥 내가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뭐 준비해가지고 가야죠. 또 거기서 뭐 시간 보내고 끝나고 나서 뭐 밥 먹죠. 뭐 이렇게 치면 한 서너 시간 가까이를 이제 쓰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돈을 쓰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달랑 150개 관 가지고 뭔가 많은 숫자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영화들이 너무 많이 상영이 되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네. 극장에서 기회를 딱 일주일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개봉을 하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다른 영화들 개봉하기 전까지 큰 영화들은 또 수요일 날 개봉을 하니까 예. 그 일주일이나 한 6일 정도 되는 시간에 손님들이 안 들면 그냥 다 빼버리거든요, 스크린을. 그래서 그냥 스르륵 묻혀버리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공범자들을 많이들 가서 보시라. 그래서 뭐 335 찾아가서 보려고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없을 거예요, 잘. 왜냐하면 스크린을 찾아가서 보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예. 뭐 어디 극장 봤더니 시간 배정이 막 밤 10시, 뭐 11시 막 이렇게 돼 있고 오전 8시 막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는 그냥 뭐 조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청취자가 봉이냐 티켓을 이렇게 막 사라고 강요하냐 불편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 같던데 저는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150개 스크린에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많이 가서 본다고 해봐야 이게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내가 직접 가서 보지 못하더라도 요즘에는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그냥 좀 티켓을 마구마구 사가지고 예. 이게 티켓이 많이 팔리면 그 스코어를 보고 주말에 관을 몇 개 배정할지 그 다음 주에 관을 몇 개 배정할지 극장들이 정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극장이 갑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많이 팔린다 싶으면 스크린도 많이 배정하고 시간대도 좋은 시간대에다 배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티켓을 막 구입해가지고 뭐 실제로 극장에 뭐 한 10명 앉아 있더라도 스크린이 다 팔렸으면 객석이 다 팔렸으면 어쨌든 그건 매진으로 기록되는 거니까 그렇게 초반에 새몰이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뭐 여기저기 공개적으로 막 제안을 하는 게 청취자가 얼마 안 되는 소소한 김프로쇼라는 팟캐스트에서도 아니 그런 팟캐스트도 있었어요? 그런 팟캐스트가 있어요. 아무튼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8월 한 달 동안 선물을 다 몰아드릴 테니 많이들 티켓 사셔가지고 한번 새몰이를 해봅시다.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럴 때는 이 팟캐스트계 공룡 김용민 브리핑에서도 이런 새몰이를 위한 이벤트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법원이 그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 뭐 그냥 기각한 게 아니라 거의 뭐 MBC에 대해서 회를 떴어요. 이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한 경영진들에게 그야말로 아주 침을 뱉었는데 근데 이정열 전 판사가 어제 SBS 라디오 나와서 한 말은 그 판결을 내린 판사가 상당히 보수적인 판사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내용 자체가 근데 보수와 진보를 따지기가 사실 좀 애매한 상황이었기는 해요. 그래서 일부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기에는 예. 상영금지 가처분이 이제 MBC 대상이 된 그러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게 MBC, KBS 주요 간부들이 정권의 사람들과 협작해가지고 얼마나 공영방송을 망쳤는가에 대한 게 이제 주요 영화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포스트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좀 만나서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전혀 다들 만나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최승호 PD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억울하게 이제 해고를 당했잖아요. 본인이 복직하는 것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아니 도대체 나를 왜 해고했느냐 아무런 이유도 없이를 이제 해고를 했던 당사자를 찾아가서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MBC 사장 출신이 3명. 그리고 이제 부사장 1명, 그리고 이제 뭐 부국장 1명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5명이 모여가지고 법원에다가 이거는 상영을 금지해달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초상권이 침해당했다. 자기들의 또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냈는데 내용으로만 보자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돼요.
아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인이란 말이에요. MBC 공영방송의 사장이면 연말에 시상식 이런 데 할 때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예인 끼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무슨 뭐 대단한 훈화 말씀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공영방송이라는 아주 큰 곳의 사장이면 공인이거든요. 근데 공인이 자기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그것도 그냥 정당하게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거절하는 거를 그냥 뭐 강제로 붙잡은 것도 아니고 계속 질문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막 부탁을 하다가 거절당하는 거가 찍혔다고 해서 그게 초상권을 침해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내용보다 우려했던 건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한참 성수기란 말이에요. 주요 영화들이 가장 많이 몰려가지고 지금 극장들이 좀 틀어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대기해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어쨌든 이거를 재판하고 똑같으니까 재판을 쭉 해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시기가 만약에 길어지면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개봉을 하기로 해놓은 것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지난 월요일 날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날 오후까지 결과가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면 재판부가 화요일 오전에 결정을 하는 상황이면 공범자들의 개봉 자체가 몇 주 뒤로 훅 밀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돼서 이제 배급사 입장에서는 당장 금액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홍보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면 영화 자체가 망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가장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정렬 판사님도 얘기를 한 게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어서 조금 우려를 했다는 얘기는 내용 자체를 아예 그냥 말도 안 되게 명예가 훼손당했다거나 이렇게 쓸 우려보다는 민기적 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명분하에 판결을 내리는 시기를 뒤로 밀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사실 제일 컸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사상도 바뀌었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눈초리나 이런 것들이 워낙 예전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적이거나 이게 뭐 공범자들이 영화가 틀어지는 게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색다른 초식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한 대로 결정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월요일 한 점심 무렵에 이제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예. 내용 자체는 뭐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MBC 5명이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냥 딱 2글자로 요약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닥쳐. 그냥 뭐 원사이드하게 문제가 전혀 없고 추상적인 주장만 가지고는 도대체 어떤 권리 침해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영화 자체가 공익성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뭐 초상권이라든지 뭐 퍼블리시티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침해했다고 볼 수가 전혀 없고 그리고 본인들이 오히려 뭐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그럴 지위에 있는데 그런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본인들 명예가 뭐 침해됐다고만 주장한다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오히려 혼내는 그런 코멘트까지 달았거든요. 예. 오히려 MBC 전현직 사장 내지는 간부들이 공범자들의 대단한 홍보를 해줬다고 볼 수 있죠. 돈 안 들이고 굉장한 홍보를 사실은 한 셈이 됐거든요. 제가 이제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뭐 MBC, KBS야 자기들이 이제 비판을 당하는 입장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내지는 뭐 소식을 알리거나 하기가 조금 불편했죠. 근데 JTBC를 제외하고는 다른 방송 매체들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뉴스로 다루지를 않았더라고요. 방송사뿐만 아니라 주요 일간지들도 뭐 경향신문이라든지 한국일보라든지 이런 진보적인 색깔을 띤 매체들 말고 다른 일간지들은 또 요 일을 다루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SNS를 통해서는 이제 많이 회자가 돼서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주요 매체들 그리고 또 공룡 매체들, 지상파 매체들 이런 데서는 마뜩치 않은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언론이 얼마나 망가졌고 공영방송들이 얼마나 많이 붕괴됐는가에 대해서 여실히 담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는가 싶은 생각에 뭐 저는 이제 언론인도 아닙니다만 굉장히 좀 씁쓸한 좀 기분이 들더라고요. 미디어 오늘을 보니까 말이죠. 김장겸 사장이 예전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보도 책임자로 있을 때 세월호 유족이
깡패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이제 공범자들이 다루면서 김장겸 씨가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상영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말이죠. 일침을 가했다고 하는군요. 네, 하여튼 뭐 법원은 굉장히 사이다 판결을 했어요. 뭐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기각하는 이유를 아주 족족 들었는데 사실은 내용을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달았던 조건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거나 아니면 뭐 이거를 나중에 뭐 부가판권이라고 하는데 DVD라든지 뭐 비디오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보게 하면 IPTV를 통해서 나가게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하루에 이 사람들이 1,000만 원씩 자기들한테 지급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택도 아닌 얘기를 이렇게 법원에다 주장하고 하니까 예.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제 뭐 세게 한다고 했겠는데 이건 뭐 역사의 길이 남을 하여튼 기록으로 남게 됐으니까 예. 본인들이 두고두고 굉장히 창피한 일이 될 거예요. 예, 실제로도 이제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다수의 MBC 기자가 김장겸이 세월호 유족은 깡패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문제된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편집회의에 참석한 기자가 작성한 자필 메모에도 그와 같은 발언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점. 이런 걸 고려하면 이와 같은 표현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진실이 아니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판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김장겸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김장겸이 유족 폄훼 발언을 했다는 MBC 기자들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는 만큼 김장겸이 나는 세월호 유족 폄훼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내용에 신빙성을 실을 수 없다는 게 이제 법원의 판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집회에서 들은 사람도 있고 뭐 적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텐데 누가 거짓말을 할지는 뭐 미루어 짐작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더 여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깡패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지 유족들이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 참 굉장히 후진적이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박상우 시사제작 부국장으로 있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분이 쭉 서가지고 뭔가 훈계하듯이 우리가 굉장히 미개하다, 미래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리포트를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두드러 맞은 적이 있어요. 예. 이게 말이 되는 리포트냐, 이 제정신이냐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분노했던 리포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리포트가 나왔던 이유가 김장겸 당시 이제 국장이죠. 그 지금 사장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지시를 하고 시켰기 때문에 그 리포트가 제작이 됐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전후 맥락을 쭉 놓고 본다 그러면 자기가 뭐 폄훼하지 않았다든지 본인이 전혀 뭐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하는 내용은 정말 굉장히 후한무치한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재판부가 MBC 경영진에게 일침을 가했는데 참 보면서 변호인을 잘못 썼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고요. 변호인이 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뭐 어쨌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내용 자체만 보면 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들 편에서 판결을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법원에서 이렇게 철퇴를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영화에서 조금만 더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래서 그것이 이슈가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뭐 KBS나 MBC가 제작 거부를 하고 파업을 하려고 막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에 좀 얹혀지면 공영방송이 정상화돼서 그동안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좋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첫 테이프를 오히려 의도하지 않게 이 MBC 독수리 오영재 5명이 끊어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 프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2014년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당시 김장겸 보도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지칭해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 이렇게 발언했다는 겁니다. 김장겸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 실종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장겸 보도국장은 올해 2월 사장에 선임됐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장겸 사장의 선임 배경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뉴스타파 최승호 PD와 방송문화진흥회 유의선 이사의 대화 들어보시죠. 이런 시기에 김장겸 사장을 선임하신 거에 대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있습니다. 고민 끝에. 네. 지금 이제 사실 MBC가 굉장히 많이 외면되고 있고 보도 참사 책임자다 이런 사실 비판도 있잖아요. 네? 나중에 언제 하실 거예요? 한번 나중에 부를게요. 내가 네? 나중에 한번 연락드릴게요. 아니 방송 학회장 출신이신데 이게 너무 좀 하시잖아요.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아요, 나도. 한편 지난 2014년 11월 검찰이 MBC 언론노조의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MBC 사측은 김장겸 사장이 세월호 유족을 깡패라고 지칭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러한 근거를 뒤집는 새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MBC 김장겸 사장과 임직원들은 영화를 상영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영화 공범자들의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MBC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014년 검찰이 고발을 각하한 것은 세월호 유족 깡패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가 아니다. 해당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한 깡패 발언이 없었다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동안 검찰의 고발 각하를 근거로 김장겸 사장의 세월호 유족 깡패 발언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제 그 근거가 사라진 것이죠. 영화 공범자들은 예정대로 내일 개봉합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스트였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제주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최고 기온 서울이 27도, 대구는 29도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72주년 광복절이었고요. 정말 제가 주권국 대한민국에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뭐 다른 내용보다도 저는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누워 계신 백범기념관에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가서 참배하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국채를 확인해줬다는 점,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좀 대통령다운 대통령과 한 나라에서 산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걸 참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9년 동안은 좆도 아닌 것들이 이게 네. 대통령이라고 참칭하고 다니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은 사실 이제 광복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제대로 하려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죠. 근데 제가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광복절 전날 녹음을 해야 광복절에 나가는 건데 태연하게 광복절에 녹음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방송 안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사회적 다윈주의라는 이론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예. 날짜가 하루 광복절과 어긋난 건 전부 다 제가 착각한 탓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예.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너무 흥미로운 칼럼을 하나 발견해서 에피타이저로 한 가지만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예. 원래는 제가 조만간 종교인 과세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했어요. 아이고, 다뤄주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종교 전문가 김용민 PD님께서 이미 뉴스 공장이라는 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셔서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공부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아유, 그 김어준 씨가 말이죠. 네. 제발 나와달라라면서 무릎 꿇고 빌다시피 했어요. 다시 안 부른다고 하시던데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고. 네. 아니, 그 처음 코멘트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소개하실 때도요. 예. 네. 차기 뉴스 공장 MC 김용민입니다. 하여튼 전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정말 공부가 많이 됐고, 그래서 이건 제가 어쩌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이고, 별 말씀을요. 그러니까 정말로 궁금하신 분들은 김용민 PD님이 출연하신 8월 11일자 뉴스 공장 1, 2부를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진짜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종교 과세 문제를 해볼까 하고 자료를 찾던 도중에 발견한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요것만 잠깐 소개하고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소강석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시죠? 이분이 근데 어떤 분이신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스로 차세대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냥 웃을 뿐입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설교 제가 한 번 들었는데요. 종려주일이라고 아시죠? 그 예수께서 이제 고난당하는 그 주간 바로 시작하는 일요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그 종려주일 날 한번 가서 예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양반이 설교를 하다가 네.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하더니 헌금을 내라. 어떻게 이게 이어질 수가 있죠? 구레네 시몬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가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과정에서 너무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이걸 잠시 대신 들어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어주는데 네. 이걸 헌금만이 내라. 이걸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가? 제가 따져봤다가 무릎을 쳤어요. 어떻게 그 논리를 개발하냐면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헌금 내기 싫지? 억지로라도 내. 이런 논리였습니다. 정말 예. 대단한 분입니다. 예. 요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분인지 충분히 짐작이 가네요. 네. 예. 근데 이분이
제가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칼럼인데 7월 18일자예요. 국민일보의 시온의 소리라는 칼럼 코너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여기에 이제 칼럼을 쓰셨는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러 면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종교인 과세 시행을 2년쯤 유예해야 한다. 얼마 전 나는 몇 분과 함께 기획재정부 조세 담당 정책관을 만나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아니 그럼 지금껏 한국교회는 뭘 했습니까? 2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나는 잠시 할 말을 잊었다. 도대체 한국교회의 연합기관과 교단들은 뭘 하고 있었던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되받아쳤다. 한국교회는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태극기를 아우르고 탄핵정국의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랬는데 도대체 기획재정부에서는 뭘 했습니까?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 육성으로 터졌습니다. 육성으로. 예. 그러니까 이 종교인 소득세법 개정이 2015년 말에 됐죠. 그리고 종교인들 반발을 우려해서 이제 2016년부터 2년간 유예를 한 상태인 건데 지금 이제 소강성 목사 주장은 2년 더 유예를 하자가 주장인 것 같은데 이유는 종교인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2년 유예해 줄 동안에는 준비를 왜 안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소강성 목사는 우리는 2년 동안 국정농단 사태하고 탄핵 정국의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느라고 바빠서 준비를 못했다. 이렇게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소강성 목사님한테 상처가 보듬어진 적이 없거든요. 저는요. 이분들의 그 엄청난 자신감과 자뻑, 우리가 국민 상처를 보듬어줬다. 2년 동안.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러는지 참으로 황당해서요. 목사 과세 문제는 사실 2년 전부터 논란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굉장히 역사가 길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일제강점기부터 세금을 안 걷은 거예요. 그 목사들 세금 걷지 말라 이게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봐줬어요. 봐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때 이제 종교인들을 상대로 세금을 거두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미뤄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무슨 2015년부터 2년 정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70년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거죠. 7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동안 압축 성장에 고통받던 우리 민중들을 보듬어 주시느라 준비를 못했는 모양인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하여간 제가 좀 너무 크게 웃었어요, 이걸 보다가요. 그래서 그래요. 광복절 휴일날 크게 웃게 해주신 소강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소강성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 팟캐스트에서 한 얘기인데 구레네 시몬 얘기,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시몬의 10대 후손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다. 이런 주장이 뭐 역사적으로 규명됐다. 이런 식으로 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사를 전공한 교수님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금시초문이란 거예요. 금시초문. 예,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진짜. 정말 어떤 의미에서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요. 예, 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요, 사실상 이제 발해의 그 궁예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아내를 죽였고 딸도 죽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랬던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인데, 네. 뭐 하여간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뭐 대단히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행태를 보면서 아, 참 한국 개신교의 차세대 주자답다.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분 이름은 진짜 안 까먹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기승전 헌금으로 이어지는 설교도 대단히 인상적이고요. 예. 네. 아, 이제 그 재밌는 칼럼 하나 봤으니까 이제 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다룰 주제가 사회적 다윈이즘 혹은 사회적 다윈주의라는 겁니다. 이 이론이 이제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을 뒷받침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이론인데요. 예. 일제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독일이 유럽에서 팽창주의 노선을 걸었을 때도요. 그리고 이제 독일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제국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식민지를 밥 먹듯 챙긴 원조 나라가 영국이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국제적으로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영국에 대한 반영 감정은 의외로 아시아에서 높지 않아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합니다. 예. 승전국이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영연방이라고 해서 옛날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아직도 외형적으로는 영국을 섬기는 이상한 관습이 남아 있어요. 예. 지금 영연방 국가가 53개국인데
많은 나라들이 예전에는 처절하게 식민지배를 받았던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거든요. 아시아에도 뭐 방글라데시, 인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영연방 국가들이 그 연방의 수장을 영국 여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국 여왕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그 밖의 왕국과 영토의 여왕, 영국 연방의 우두머리이신 엘리자베스 2세 폐하. 이게 공식 호칭이에요. 김일성도 아니고 우상화에 가까운 호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이러는 걸 보면 좀 벨도 없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예. 이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천황 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대한민국과 그 밖의 왕국과 영토의 황제이시며 뭐 우리의 우두머리이신 기통 천황폐하 이러는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영국이 2차 대전에 승전국이어서 그런 대접을 받는 건지는 몰라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그 행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 같은 제국주의 만행이 지금 독일이나 일본 제국주의가 등장하기 전부터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보면은요. 사실은 영국의 제국주의 만행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아프리카, 아시아 민족들을 굶주림에 빠뜨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가난한 나라들이 몰려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서요. 아사자로 잡히는 통계를 보면 아사자가 가장 많았던 때는 최근입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2005년에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은요. 10세 미만 어린이가 5초당 1명씩 숨지고 있는데 요 시기가 가장 많이 몰린 시기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많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나온 시기는 거의 최근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침탈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농토의 사용 쓰임새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민중들이 먹고 살기 위한 곡물을 재배하는 것을 멈추고요. 소위 말하는 환금작물이라는 거죠. 환금작물은 먹으려고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팔려고 재배를 하는 겁니다. 이걸로 전부 농토의 환금작물만 재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대륙에서는 커피, 설탕, 면화 이런 걸 재배하고 있죠. 자국 국민들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제국주의 때 만들어놨던 이 농토의 관습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당하고도 우리의 우두머리이신 영국 여왕폐하 이러고 있는 게 저는 사실 제 정서로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유럽의 제국주의와 일본의 제국주의는 이제 식민지를 침탈해서 내 멋대로 굴려도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사고를 뒷받침한 학문적 배경이 사회적 다윈이즘이라는 겁니다. 이건 사회적 다윈주의 혹은 사회 진화론 이렇게도 부릅니다. 사회적 다윈주의가 뭐냐면 다윈주의라는 건 생물학, 진화론적인 개념이죠. 그 다윈의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물이 진화를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다윈의 주장은 적자 생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 개체들 중에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승자가 살아남고 그 승자가 자손을 번식시켜서 결국 생존하는 종이 된다. 이게 이제 다윈주의인데요. 이게 19세기에 그러니까 영국 놈들이 스스로 빅토리아 시대라고 자랑스럽게 부르는 영국의 자본주의가 폭발하던 시기에 허버트 스펜서라는 철학자가 이 진화론을 사회학에 도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다윈주의라는 겁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사실 범우주적인 원칙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 사회에서도 적자 생존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회적 다윈주의가 유럽 제국주의자들한테 엄청나게 큰 영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영국 놈들이 인도를 침탈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니네를 침탈하는 건 자연의 섭리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더 세니까요. 사회적 다윈주의에 따르면 센 놈이 살아남는 게 우주의 법칙이니까요. 그러니까 독일의 나치즘도 이 사회적 다윈주의에 기반을 둡니다. 우리가 세니까. 게르만이 우월한 인종이니까. 우월한 인종만 살아남아야 돼. 깜둥이들 유태인들은 다 죽여도 돼.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진화론은 당연히 인종이나 종족들의 화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차별이 당연하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870년쯤에 미국에 도입이 되는데요. 그 윌리엄 그레임 썸너라는 또라이 경제학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이 썸너라는 사람은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사회학자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 썸너의 주장이 뭐냐면 적자 생존은 문명의 법칙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적자 생존할 때 적자는 빨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죠. 이 빨간 사람이 적자면
세상은 진작에 빨갱이들 세상이 있겠죠. 그게 아니고 적자는 적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썸너는 적자 생존이 문명의 법칙이므로 부적자 생존, 즉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생존하는 건 당연히 반문명의 법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적자를 생존시키면 문명이 진보할 수 없다고 단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적응 좀 못했다고 나가 뒤지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 얘기는요. 이걸 경제학 이론이랍시고 만들어서 설파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인류 역사를 보면 진짜 거지 같은 놈들이 경제학자랍시고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썸너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인 겁니다. 근데 더 악랄한 건 이런 사회적 다이니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경제학 이론 중에 제일 역 같은 경제학 이론 톱10 안에 드는 이론이 기후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이 뭐냐면 못 사는 나라 대부분이 열대지방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부터 출발을 해요.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아시아 가난한 나라도 대부분 열대지역 동남아시아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세계에서 어깨 좀 피고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온대지방에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이 기후경제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요지는요. 기후가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더운 열대지방에는 농작물이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만 봐도 뭐 2모작, 3모작이 어렵지 않잖아요. 뭐 바나나, 코코넛 같은 과일도 많이 자라고요. 이래서 이런 나라들은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이 천성적으로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처절히 투쟁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먹을 게 풍부하니 게을러지니까 머리 쓸 일이 점점 사라져서 두뇌가 발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온대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사계절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대기후 지역 인종이 더 똑똑해졌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뭐 너무 심각한 개소리인 거죠. 어떻게든 자기들이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는, 자기들이 적자라는, 자기들이 세상의 지배자가 돼야 한다고 믿는 백인들의 과대망상이 이따위 개떡 같은 이론을 경제학이랍시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먹을 게 풍부해서 인종적으로 열등해졌다니요. 니들 제국주의자들이 거기다 전부 사탕수수 커피만 심게 하는 바람에 그 대륙 사람들 지금 매년 700만 명이 아사 직전으로 내몰리는데 뭐가 먹을 게 풍부해서 게을러졌다는 겁니까?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도 이런 사회적 다윈이즘에 의해서 조선을 침탈합니다. 근데 일제는 사실 인종차별을 하기가 좀 애매한 인종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면서 인종적으로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다 생긴 것도 비슷한 아시아인인데 나치가 유태인이나 흑인을 차별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본 놈들이 적용한 방식이 민도라는 겁니다. 이 민도는 그 국가 백성들의 문화와 생활의 정도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일본 놈들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선의 민도가 너무 낮아서 조선 백성들의 수준이 너무 저열해서 자본주의의 문명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가 지도해야 된다. 이 논리를 개발을 해내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역시 전형적인 사회적 다윈주의죠. 우리가 강함으로 우리는 적자니까 너희 같은 부적자들을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황당한 건요. 이 식민 지배의 사상에 기반이 된 사회적 다윈주의가 일본 제국주의에서만 유행을 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조선에서도 이 사상을 상당한 수준으로 받아들입니다. 1880년쯤에 조선의 사회적 다윈주의가 들어오는데요. 식자층에서 이 사상이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 해요. 그래서 식자층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조선이 점점 일본의 식민지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무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자층들이 매진했던 운동이 계몽주의입니다. 제가 교육을 강화하자 이 말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왜 큰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 약자는 능히 지배받아 마땅하다라는 그릇된 생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식하니까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강자가 되자는 말인데 약자는 도태되어 마땅하다는 말과 차별이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참혹한 시기를 거치면서 뭐 역사적으로 참 많은 교훈이 있었죠.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일제강점기가 남겼던 사회적 다윈주의, 우월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근본적 식민 지배 사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일제는 떠났지만요.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이 우생화학에 기반한 천박한 사상이요.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지배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벗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또라이 경제학자, 그 사회적 다윈주의를 미국에 도입한 윌리엄 썸너라는 사람은요. 어떻게까지 주장을 했냐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렇지 못한 인간보다도 생존 경쟁에 있어서 유리하다. 예, 그 이유는 자본을 가진 것이 높은 지위와 우수함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이 말은 자본가가 민중들에 비해서 우월한 인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월한 인종이 열등한 민중을 지배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식민지배와 제국주의 사상의 뿌리인데 우리는 지금 이 사상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딱 이렇게 등급표를 매기는 사회잖아요. 성인이 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너 어느 대학 나왔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직장인이 되면 너는 차가 뭐니? 너는 집은 갖고 있니? 너는 연봉은 얼마니? 이렇게 해서 인간을 평가한 다음에 등급표를 매깁니다. 어느 대학 나왔냐에 따라서 이 정육점에 걸린 소고기처럼 뭐 A2뿔 한우같이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높은 등급의 사람이 낮은 등급의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죠. 승자를 경배하고 패자를 경멸하고 자본을 우대하고 노동을 멸시하고 누군가가 우리보다 우월할 종족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민중들은 스스로 삶을 비관하고요. 이게 식민지배와 제국주의 사상하고는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지배자가 일제에서 자본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광복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제가 물러난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저는 한국 사회가 누군가는 더 우월해서 능히 열등한 자를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이 지긋지긋한 발상에서 한국 사회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적자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아니라 부적자는 죽어야 되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다 살아있을 수 있는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무식했기 때문에 식민지배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무식하건 유식하건 그 나라에는 주권이 있는 사회. 모든 나라에 개개인의 주권이 있고 모든 개인에게 개개인의 행복권이 있는 사회. 어떠한 전제 조건도 달지 않고요. 사람에게 이 행복권이 주어지는 사회가 저는 한시바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직도 우리의 자본주의가 식민지배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사회적 다인주의의 이론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예. 담배 소비자 연맹인가요? 지금은 회장이 아닙니다만은 그 회장을 맡았던 어떤 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에디슨이나 베토벤이 어려서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천재가 됐다. 마치 그런 일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예. 네. 이런 얘기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세금 내시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들은 건강하시다. 뭐 이렇게 한번 또 논리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예. 이론은 만들어내기 나름이죠. 네, 그렇죠. 네. 뭐 그거 만들었다고 뭐 감옥 갈 일도 아니고. 네, 십자가 대신 지신 분하고 헌금하고도 연결하는 목사님도 계신데요. 아이,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매일 밤 열대야. 이건 뭐 입추도 지났다는데 타오르는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채워줄 든든한 보양식 같은 민중의 소리가 여러분의 불타는 여름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더위 조심하세요. 김용민 파일. 작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지사를 초청했는데 그때 마이크를 잡은 광복군 출신 김영관 지사. 건국절 논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고 이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입니다. 이는 역사를 외면한 처사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며칠 뒤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반발. 19년에 건국이 되면은 19년부터 45년까지는 도대체 우리 독립운동을 한 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뭘 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국회 방송에 나와 독립운동가들의 그 희생 이런 것들을 정신사적으로 계승한다는 거 그리고 임시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민주공화국으로서 우리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정신을 계승한다. 하지만 같은 방송에 나온 판사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법통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통성을 제대로 이어받는다. 법적으로 표현하면 이 법적 정통성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특별히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문장으로 보입니다. 실효성 운운하면서 헌법이 못 박은 임시정부 법통 계승을 무시한다면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라는 헌법도 무시하겠다며 김삼흥 전 독립기념관장이 CBS에 나와 쓴소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통일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요. 다시 김영관 지사의 작년 발언. 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투쟁을 과소평가하고 국난시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의 침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의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안녕하세요. 반지 모델 아이리입니다. 이상형이요? 마법사? 반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네, 반지는 물론 저 아이린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벤지.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주룩주룩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네요. 예, 녹음 시간 기준으로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같습니다. 아직 8월 15일인데 여름에 한창이어야 하는데 아무리 입추가 지났어도 그렇지 어제 낮에 기온 보니까 24도, 22도 이랬어요. 맞아요. 삼척에 있을 때는 아주 서늘한 기온이 완연했습니다. 네. 이러다가 10월쯤에 눈이 오는 건 아닌가.
어디 그러게 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날씨가 너무 변화무쌍해가지고 가늠하기 쉽지 않은데 계절의 변화가 뭐 하여간 그래도 큰 더위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서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좀 낯설 텐데요. 예. 김학철 선생의 짤막한 소설 무명소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명소졸 제목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상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무명은 없을 무자의 이름 명자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졸이란 말은 작은 졸개, 쫄다고 이런 뜻인데 군사 용어가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이름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또는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하게 쓰는 말이기도 하죠. 제목의 뜻은 그렇고요. 예. 일단 김학철 선생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광복절을 맞이해서 대통령이 각별하게 강조한 게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배려였잖아요. 예. 사실 우리 근대사에서 독립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 그 중에 한 분이 김학철 선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동명동인입니까?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김학철 선생이 본명이 또 홍성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묘한 인연인데 예.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요? 1916년 원산에서 태어나서 2001년에 연변에서 세상을 버리셨습니다. 한국문학사에 드물게 보는 이 작가이면서 독립혁명가 이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예. 1980년대 젊은 시절을 보낸 분들은 아마 김학철 선생을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해란강아 말아라, 격정시대, 항정별곡, 최후의 분대장 이런 훌륭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민중들의 저항을 보여준 훌륭한 소설들을 많이 썼죠. 예. 대표작이 해란강아 말아라고요. 격정시대는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이 무명소졸도 자전적인 성격이 강한 단편 소설인데요. 우선 김학철 선생의 이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1916년 원산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서울에 와서 보성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중에 상하이로 갑니다. 나는 이 식민지 백성을 할 수가 없다. 독립혁명에 투신하겠다. 라는 다짐을 하고 상하이로 갑니다. 거기에서 임시정부의 추천으로 황포공관학교에 들어가요. 20살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난징으로 갔다가 태양산 호가장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싸움인데요. 태양산은 산시성과 허베이성 경계에 있는 긴 산맥인데 그중에 우뚝한 그 산이 태항산입니다. 이 태항산맥 줄기의 호가장. 중국어에서 장이 붙으면 마을이란 뜻이거든요. 예. 호가장은 호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 이런 뜻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을에서 조선민족혁명당과 그리고 우리 김학철 선생이 가입했던 게 팔로군 산하에 있던 조선의용군이었거든요. 예. 조선의용군에서 전투에 참여합니다. 여기에서 관통상을 입고 왼쪽 다리를 잃습니다. 평생을 목발 신세를 지죠. 그러다 이때 체포가 돼서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4년 동안 복역을 합니다. 예. 해방될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해방 후에 남한에서 이승만이 친일 세력들과 함께 단독 정권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반이승만을 내세우면서 북으로 갑니다. 북한에서는 이른바 항일 유격대가 중심이 돼서 연안파나 중국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다 숙청합니다. 예. 이걸 또 견디지 못하고 김일성에 반대하면서 중국으로 갑니다. 북경으로 갔다가 연변에서 삼터를 잡아요. 그런데 또 중국에서도 1957년에 반우파 투쟁이라고 해서 김학철 선생이 우파에 속했다라는 이유로 거의 20년 가까이 강제노동과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초반에야 복권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죠. 사실 김학철 선생의 일생 자체가 독립운동 또는 혁명가들의 신산의 계절들, 풍찬 노숙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예. 아직 독립운동하거나 혁명했던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추방당해요. 타의적이든 아니면 자발적이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이국을 떠도는 원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하는 인물이 김학철 선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은 김학철 선생의 이 여정이 바로 독립운동의 여정이었다는 것. 상하이, 난징, 태양산, 나가사키 형무소, 요 남한과 북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이 남한과 북한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항일 문학비가 중국의 태양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 이게 한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역사의 고아가 돼버린 혁명가의 초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굶주리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호사한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죠? 예. 네, 이 무명소졸은 자전적 단편 소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짤막합니다. 이게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작가인 듯한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20살 나이에 상하이에 가서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한 목적으로 가는 나의 여정이 드러나고요. 여기에서 송혜숙이라는 연락책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입장을 보자면 스파이였겠죠. 예. 이 송혜숙이라는 사람은 조선민족혁명당 당원입니다. 여기서 송보경이라는 한 여성을 만나고 혁명가로서 경력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 처음이야 20살 젊고 어린다니까 실수도 많이 했죠. 그런 에피소드들이 참 흥미롭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 자금을 일본 상인을 털어서 조달했는데 일본 상인의 집을 털러 가는 길에 이 상하이에 가면은 조개지들이 있는데요. 예. 프랑스 조개지, 독일 조개지가 있는데 거기에 일본 조개지가 있습니다. 조개지가 뭐죠? 그 열강들이 상하이나 대도시에 일종의 취해법검 지대를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전면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관할하는 지역을 만드는 거죠. 그걸 조개지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상하이에는 프랑스 조개지가 있었고 독일 조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조개지도 있었습니다. 상하이 여행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홍구공원이라고 그러죠. 예.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진 공원입니다. 예. 이 홍구 일대가 일본 조개지였는데 이 조개지 근처였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일본군 거주 지역에 가서 일본 상인의 집을 털기로 했는데 망을 보다가 경관이 오면은 이제 신호를 보내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전차 회사 감독을 경관으로 오해하고 암호를 보냈다가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얘기,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혁명가로 성장해가는 과정들을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강령 별장이나 훈련소에 가서 총이나 폭탄 등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그리고서 어엿한 독립운동가, 혁명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 짤막한 소설입니다. 예. 제가 오늘 김학철 선생을 고른 이유는 무명소설도 무명소설이지만 식민지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젊음을 걸고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주권을 위해서 싸웠던 많은 독립혁명가들, 예. 운동가들에게 후세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얘기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저희 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48년이 건국이 맞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는데 무슨 건국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고, 생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민족이나 정치 공동체가 직접적으로 주권이나 영토가 없다 하더라도 그 정신은 분명히 살아 있어야겠죠. 예. 그 정신들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년을 건국절을 고집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식민지 역사에서 일본 제국이 협력했던 자신의 이력들을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엔 나라가 없었으니까 잘잘못 다 덮어버리고 이제 건국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그 의지를 그런 눈 가리고 앙왕식으로 48년을 건국절로 고집하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김학철 선생 같은 분을 촘촘히 한번 챙겨보시면서 우리의 근대사의 질곡들, 순환들, 고통들도 함께 생각하시고 이 고통의 역사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가공하려는 친일 후예들, 제국주의에 협잡했던 자들의 후예들이죠. 이 후예들이 우리의 정체성들을, 우리 혼들을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공기처럼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해왔던 인권, 그리고 뭐 주권, 이런 것들이 수많은 어떤 투쟁의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 광복절만큼은 이런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선배들, 선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기회가 하면 또 말씀드릴 줄 아는데 정말 자기 재산들 다 털어서 저 먼 이역당으로 가 독립운동했던 그 유해영 선생 집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이름 모를, 우리가 이름을 잊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 어린 투쟁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자존감의 그 근거들을 우리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고 우리가 또 발견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름에 걸맞은 대우를 할 때 한 정치 공동체가 오롯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정말 모든 걸 걸었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한테는 부동산 대책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뭘 걸 겁니까? 북한 김정은은 치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김정은한테 치즈를 보내십시오. 안 대표님, 관심 받고 싶으십니까? 김정은이 미국 놈들의 행태를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안 대표님도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광복절 경축사는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십시오. 북한은 식량난에 허덕이지 않습니까? 살충제 논란이 있는 계란을 북으로 보내는 겁니다. 제2의 소떼 방북이 될 것입니다. 물론 특사는 저 안철수가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안 된 계란을 북으로 보내다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는 안 대표님을 북으로 보내는 겁니다. 국회의원 40명이 있는 국민의당만 해도 개파가 10개나 된다고 하지요. 차라리 일본으로 건너가서 극우 세력들을 분열시키세요. 부탁드립니다. 앙크나이트.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을 위해서 희생할 것입니다. 당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라면 나갈 겁니다.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당선은 떼어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거저입니다. 거저. 저 울질. 서울시장 출마라니요? 아버지한테 허락은 받으셨습니까? 박원순 시장에게 출마를 양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빠가 반대해서 출마 못한 거였지요. 매사에 그렇게 저울질만 하니 큰 인물이 못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거저에서 저울질. 오늘도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안 대표님 이어가 주시죠. 저울질. 질색. 당신의 오지랖은 정말 질색입니다. 사람을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겁니까?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을 얼마나 굴렸으면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게 될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까? 고민정 부대변인도 일요일에 출근한다면서 아나운서 때가 좋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질색, 색안경. 그분들 발언을 색안경 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지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누구보다 즐기는 분들입니다. 색안경, 경청. 잘난 척 그만하시고 국민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국민의 70%는 협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청, 정산가리. 그 국민들이 말하기를 협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은 죄다 청산가리로 확 그냥. 아이고, 홍 대표님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까? 청산가리 발언 정도로 놀라면 안 됩니다. 수국 꼴통들의 리즈 시절은 박정희 때 아니었습니까? 박정희는 재떨이로 부인도 때리고 참모들도 때렸다고 합니다. 1968년 한국을 방문했었던 벤스 미국 대통령 특사가 증언했습니다. 리즈라고 했어요. 줄여밟다. 안 대표, 줄여밟고 싶나? 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내가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 씹새끼야, 앞으로 대구에서만 나온다며? 당대표가 무슨 서울시장이야? 아니, 안 대표님도 서울시장 출마설 나오던데요. 씹새끼야, 그건 내년이지야, 이 씹새끼야. 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셔야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즐겨밥다에 바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퓨어를 따다 구운 과자. 그 다음은 내가 하겠습니다. 롤 카스테라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뉴스 포렌메리 순서입니다. 팔로워 82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가능성을 언급했지요. 만약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의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 그리고 그 부역자들이 모두 정리된다면, 또 해직되거나 좌천된 언론인들이 원직에 복직될 경우 MBC를 시청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2623표가 모인 결과 4명 가운데 3명, 75%의 시민들은 그동안 MBC를 시청하지 않았지만 공영방송이 정상화된다면 앞으로 MBC를 시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이전에도 시청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시청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은 20%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언론이었던 만큼 시민들의 실망도 큰 것 같습니다. 3%의 시민들은 지금까지 MBC를 시청했지만 질문에서 가정한 대로 MBC가 변한다면 앞으로 시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했네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2%의 시민들은 MBC를 계속 시청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개발한 사람들의 직업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약사입니다.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메디치 미디어에서 협찬하는 포퓰리즘의 세계화 보내드립니다. 포퓰리즘의 세계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하면서 유명해진 정치저술가 존 주디스의 신간인데요. 미국 트럼프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한 책으로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보수 진영은 복지 정책에 대해서 나눠주기식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죠. 이런 공세에 대한 해법, 도서 포퓰리즘의 세계화에서 찾아보면 어떨까요? 세계적인 포퓰리즘 현상뿐 아니라 19세기 미국 인민당에서 시작된 포퓰리즘의 역사를 다룬 포퓰리즘의 세계화,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책과 함께 상쾌한 아침을 위한 애주가의 핫 아이템 술친굼도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국내산 굼벵이와 국내산 헛개 등 몸에 좋은 재료들을 사용해 만든 술친굼,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은 네이버에서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단순한 몸매 보정 속옷이 아니라 뒤틀린 골반을 잡아주고 허리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몸매와 자세를 함께 보정하는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 진짜 무인 독채 펜션 머문빌리지.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 추니추니 알럼님. 처음에는 소화제로 만들었던 콜라가 나중엔 음료가 됐죠. 한프로 PD님, 하루빨리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에게는 빵 짓는 농부에서 협찬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선물해드립니다. 진부령 자연양계 농장에서 생산하는 계란과 천연설탕, 팜슈가, 우리밀 등 천연 재료로만 만듭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bakingfarmer.co.kr입니다. 어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당대표의 표였는데요. 당첨자 문님바라기님, 끝말잇기는 표심. 안철수가 표심을 안다면 가만히 있어야겠죠. 표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읽어보겠습니다. 이용훈님, MBC 김장겸 사장과 부역자들이 모두 물러나더라도 냉철한 시선으로 MBC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네, 소탐대실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선 후보가 머리 스타일을 바꿔서 나타났습니다. 아직 코칭 그룹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말에는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네요. 네. 플라이아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뉴스가 자주 보도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문턱이 낮고 또 턱없이 적은 임금으로 채용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업계에 계신 분인가요? 소상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군요. 자, 보수를 지켜라 이 책을 낸 김용민 브리핑 2017년 8월 16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